새벽 2시 41분. 그 시간의 정적은 유난히 무겁고 축축하더라고요. 온 세상이 잠든 것 같은 그 고요 속에서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고 묵직한 진동을 내질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낯선 번호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파동이 심장을 직접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액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어두운 안방 천장을 날카롭게 긋고 지나갔습니다.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자고 있는 아내의 윤곽을 한 번, 그리고 여전히 떨리고 있는 휴대폰을 한 번 번갈아 봤죠. 전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들려온 건 거친 숨소리도 당황한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마치 얼음물을 끼얹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그 여자는 인사말도 없이 바로 본론을 던졌습니다. 당신 아내 지금 내 남자랑 살고 있어요. 순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방 안의 산소가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무슨 장난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는데 여자의 다음 말이 제 손가락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가라앉아 있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으니까요. 여자는 아내의 차 번호, 주로 이용하는 마트, 심지어 지난주 목요일 아내가 입고 나갔던 블라우스의 색깔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읊어댔습니다. 그건 단순히 뒤를 밟아서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을 아주 가까이서 공유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디테일들이었죠. 믿기 싫겠죠.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근데 당신 아내 수요일마다 회의 있다고 하죠? 그날 우리 남편 오피스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거 내가 내 눈으로 몇 번을 봤는지 알아요? 여자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업무상 자주 만난다던 지인, 김 과장이라는 인물의 실체까지 들춰냈죠. 그 남자는 아내의 직장 동료도 단순한 거래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자 아내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던 이른바 아는 오빠였던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번지면서 아내와 나눴던 지난 대화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오늘 미팅이 좀 길어질 것 같아. 저녁 먹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자. 그 다정했던 메시지가 사실은 다른 남자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손끝부터 시작된 한기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여자는 휴대폰 너머로 어떤 주소 하나를 불러줬습니다. 시내 외곽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었죠. 거기서 두 사람이 반찬을 쇼핑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마치 신혼부부라도 된 양살림을 차렸다는 겁니다. 지금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여자 얼굴 잘 봐요. 그 얼굴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 남자 앞에서 짓는 웃음이 진짜인지. 전화가 끊기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박제된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아내의 윤곽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10년을 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주보던 얼굴인데 그 순간만큼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이방인 같았습니다. 아내의 화장대 위에 놓인 향수병들, 거실에 걸린 우리 둘의 웨딩 사진, 주방에 나란히 걸린 앞치마까지. 모든 게 저를 비웃는 연극 무대의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다가도 이내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아내를 흔들어 깨울 수도 없었죠. 지금 이 여자를 깨워서 물어본들 돌아올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오해라고 아니면 미친 여자의 헛소리라고 발뺌하겠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바닥에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데 그게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더라고요.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아내의 SNS 계정을 검색해봤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예쁜 카페 사진, 새로 산 구두, 그리고 가끔씩 올라오는 제 뒷모습까지. 하지만 그 게시물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날짜들을 대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말한 수요일, 금요일 밤들. 아내는 그날마다 늘 성실한 직장인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태그 하나하나가 역겨운 복선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금요일 밤에 올라온 그 짧은 글귀 아래 달린 하트들. 그게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오피스텔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 남자를 향한 신호였다는 걸 생각하니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가슴속을 헤집어 놓고 있었죠. 전화기 속 그 여자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수하고 싶으면 연락해요. 난 이미 준비 다 끝냈으니까. 그 여자의 목소리에 담긴 도끼는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믿었던 세계가 무너진 사람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그 처절한 연대감 말이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멀었는데 도시는 이미 무채색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아내의 짐을 빼러오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남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나는 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 저들이 나를 바보로 만들며 즐겼던 그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선물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고 진짜 막이 오를 차례였죠.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슬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차가운 머리로 움직이는 것이었죠.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내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평온함이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저 숨소리가 경악과 비명으로 바뀌는 순간을 상상하며 저는 어둠 속에서 그 여자가 보내준 주소를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새벽은 길었고 제 복수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을 뿐입니다.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먼지 섞인 방 안을 훑고 지나갈 때쯤 아내가 몸을 뒤척이더군요. 그 평온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폐부를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평소처럼 제 어깨를 툭 치며 더 앉아. 오늘 일찍 일어났네라고 말을 건네는 그 목소리. 그 속에는 어젯밤 제가 들었던 그 추잡한 비밀의 흔적은 단 한 조각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잠이 깨서. 당신은 오늘 퇴근 늦어? 제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떨릴까봐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내는 화장대 앞에 앉아 팩트를 두드리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더라고요. 오늘 팀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 김 과장님이 이번 프로젝트 꼼꼼하게 보자고 하셔서 아마 저녁까지 먹고 들어와야 할 거야. 당신은 밖에서 사 먹던지 아니면 집에서 대충 챙겨 먹어. 김 과장. 그 이름이 아내의 선홍빛 입술 사이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모르는 여자의 입을 통해 들었던 그 상간남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를 피곤한 직장 선배쯤으로 포장하며 지난 수년 동안 저를 완벽하게 속여왔던 겁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아내의 모습은 유난히 분주해 보였습니다. 평소 회사 갈 때는 대충 걸치던 옷가지들도 그날따라 정성스럽게 고르더군요. 화장대 앞에 머무는 시간은 평소보다 2배는 길었고 향수를 뿌리는 손길에도 묘한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미팅 있어? 평소보다 좀 더 신경 쓴 것 같네. 제 물음에 아내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외부 미팅이 있거든.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왜 나 별로야? 나 예쁘냐고 묻는 그 눈망울이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오피스텔의 침대와 다른 남자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바보 같은 남편의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쁘네. 잘 다녀와라고 말하며 아내의 가방을 챙겨줬죠.
이게 제가 시작한 첫 번째 연기였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두고 아내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아내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것 같더니 역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모퉁이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 한 대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라타더군요. 차 안의 남자는 선팅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내가 조수석에 앉자마자 그 남자에게 상체를 기울여 다정하게 인사하는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가끔 태워다 주겠다고 할 때는 지하철이 편해 당신 피곤하잖아라며 거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려가 사실은 제 눈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길거리 한복판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그 차를 뒤쫓았습니다. 차는 아내의 회사와는 정반대 방향인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소규모 카페 앞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이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남자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더군요. 카페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남자가 건네는 커피 잔을 받으며 수줍게 웃었고 남자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줬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저도 잊고 있었던 아내의 그 생기 넘치는 표정들. 그건 업무상 관계나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저라는 존재를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들만의 세상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나와 인근 마트로 향했습니다. 카트를 밀며 식재료를 고르는 모습은 누가 봐도 다정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당신 좋아하는 거 해줄게라고 속삭이는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 같아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는 늘 비어 있어서 배달 음식으로 때우기 일쑤였는데 그 남자를 위해서는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해준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도려냈습니다. 장을 다 본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마트 근처의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여자가 알려준 바로 그 주소였죠. 공동 현관 앞에서 아내가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뢰의 파편마저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오피스텔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속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 높은 곳, 노란 조명이 켜진 어느 방 안에서 아내는 지금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있겠죠. 휴대폰을 꺼내 그 오피스텔의 외관과 주차된 남자의 차 번호를 찍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비참함과 분노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놈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저는 셔터를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가 좀 길어지네. 저녁 챙겨 먹었어? 나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사랑해. 사랑해라는 그 세 글자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랑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간 여자가 남편에게는 이런 가증스러운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낼 수가 없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 연극의 막이 올랐고 주인공인 저는 가장 비극적인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제 손으로 쓸 겁니다. 밤은 길었고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리며 저는 차가운 복수의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수요일 오전이었지만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여행용 캐리어가 집안의 공기를 묘하게 뒤틀어 놓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짐을 챙기더군요. 지방지사에 갑자기 현장 점검 나갈 일이 생겨서 2박 3일은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라며 아내는 아주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갑자기 무슨 출장이야, 몸 조심해서 다녀와 하며 비타민이라도 챙겨줬겠지만 이제 제 눈엔 그 캐리어의 지퍼가 열릴 때마다 아내의 가식적인 속살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아내가 짐을 싸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출장이라면서 챙기는 옷가지들은 정장이나 활동적인 복장이 아니었거든요. 하늘하늘한 실크 원피스, 평소엔 과하다며 잘 꺼내지도 않던 화려한 블라우스, 그리고 여행 갈 때나 쓰던 파우치들. 현장 점검을 나간다면서 그런 옷들이 왜 필요한지 묻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억지로 침을 삼키며 참아냈습니다. 지방 어디로 가는데? 차 가지고 가. 최대한 평온함을 가장한 제 물음에 아내는 캐리어를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렌터카로 이동하기로 했어. 운전 안 해도 되니까 편하긴 하네. 당신 혼자서도 밥 잘 챙겨 먹을 수 있지? 집 잘 부탁해. 아내는 현관문 옆에 놓인 화려한 명품 쇼핑백 하나를 들어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아, 저건 이번 프로젝트 끝나고 나 자신한테 주는 선물이야. 예쁘지? 라며 활짝 웃더군요. 쇼핑백 안에는 척 봐도 수백만 원은 호갈 법한 남성용 시계 케이스가 들어있었습니다. 본인 선물이라면서 왜 남자 시계를 샀느냐고 묻자 아내는 조금의 당황 기색도 없이 대꾸하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묵직한 오버사이즈 시계가 유행이잖아. 내가 차도 세련돼 보일 것 같아서 샀어. 그 뻔뻔한 대답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시계가 누구의 손목에 감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젯밤 그 여자가 보내준 자료에서 본 상간남의 취미가 바로 시계 수집이었거든요. 제 생일엔 요즘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미안해라며 낡은 지갑 하나로 때우던 사람이 그 남자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짜리 예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집을 나선 뒤 저는 곧장 창가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아파트 정문이 아니라 단지 뒤편 한적한 곳으로 익숙하게 걸어가더군요. 거기엔 어제 봤던 그 검은색 세단이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변을 한번 쓱 살피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보조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열린 창문을 통해 보인 아내의 표정은 제가 몇 번 보지 못한 설렘으로 가득 찬 소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차가 단지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며 거짓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도 미리 준비해둔 렌터카에 올라타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라는 명분 아래 그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어떤 추잡한 연극을 이어갈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그들의 차는 거침없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휴게소 한 번 들르지 않고 2시간을 넘게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어느 유명 리조트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외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프라이버시가 철저하게 보장되는 곳이었죠.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옷을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아까 챙겼던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남자의 손목엔 아까 그 쇼핑백에 들어있던 시계가 번쩍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로비를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아내는 남자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웃으며 체크인을 기다렸죠.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멀찍이 떨어져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로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입에 케이크를 넣어주는 그 가증스러운 광경을 보는데 손이 바르르 떨리더라고요. 이거 당신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시계 볼 때마다 내 생각해야 해, 알았지? 아내의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당연하지, 이제 내 시간은 전부 당신 거야라며 대꾸했습니다. 제 집에서는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라며 대화를 피하던 사람이 저 남자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까지 확인한 뒤 저는 리조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와 앉으니 그제야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핸들을 내리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방 번호 확인했고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 참으셨어요.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퍼즐을 드릴게요. 리조트 지하 주차장 끝 비상구 쪽으로 오세요. 그 여자의 메시지에 담긴 서늘함이 제 가슴속 불길을 차갑게 가라앉혀 주더군요. 복수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계산으로 하는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저는 기어를 넣고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위층에서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는 동안 밑바닥에서는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거대한 덫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구석, 어두운 조명 아래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 차 창문을 두드리며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 몰랐던 아내의 진짜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라는 여자의 말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지난 10년의 모든 추억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진실은 독보다 쓰겠지만 그 독을 마셔야만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수 있을 테니까요. 지하 주차장의 눅눅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건넨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훨씬 묵직하더라고요. 봉투를 받아든 제 손끝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제 차 창문에 몸을 기대며 낮게 은조렸죠. 그 안에 든 거 단순히 바람 피우는 증거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 아내랑 내 남편 두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쌓아온 진짜 일상이 기록된 장부니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번쩍하며 아득해졌습니다. 거기엔 사진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해 온 가계부 파일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세입자 이름은 아내였고 보증금을 보낸 사람은 그놈이었습니다. 3년. 제가 아내를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미래를 위해 적금을 붓던 그 긴 시간 동안 아내는 이미 다른 곳에 제2의 살림을 차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가계부 기록을 훑어내려가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여보 영양제, 거실 커튼 교체, 심지어 여름휴가 계획까지. 저와는 한 번도 상의한 적 없는 소소하고 다정한 일상들이 그곳엔 가득했습니다. 저와 있을 때는 늘 피곤하다며 뒷전으로 미루던 그 일들이 그 오피스텔에서는 아내의 최우선 순위였더라고요. 이 사람들 단순히 즐기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당신이랑 나 다 지워버린 지 오래예요. 조만간 두 사람 합쳐서 아예 외국으로 나갈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리조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높은 곳, 노란 조명이 켜진 어느 방 안에서 아내는 지금쯤 그놈과 와인을 마시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겠죠. 그 남자가 찬 시계를 보며 제 뒷담화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봉투를 꽉 쥐고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쳐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요.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는 거죠? 당신 남편이잖아요.
제 질문에 여자는 마른 세수를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남편이라서요. 내가 만든 가정을 부순 대가는 확실히 치르게 해줘야죠. 사람, 그런 건 이미 버린 지 오래예요. 이제 남은 건 누가 더 비참하게 무너지는가를 지켜보는 것뿐이니까. 그 여자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괴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분노였죠. 우리는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적인 이혼 절차는 물론이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토대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아내가 지금 가진 재산 중에 당신 몰래 빼돌린 게 꽤 될 거예요. 그거부터 묶어야 해요. 그리고 저 남자가 다니는 회사 조만간 큰 인사가 있다던데 그때를 맞춰서 터뜨릴 겁니다. 여자는 치밀했습니다. 상간남의 회사 내부 사정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죠. 저는 여자가 건넨 USB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거기엔 두 사람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주고받은 적나라한 대화들이 녹음된 파일과 CCTV 영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아내 옆에 누우세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첫 번째 복수입니다. 당신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꿈에도 모르게 만드는 거요. 여자의 말대로 저는 차에서 내려 다시 리조트 로비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서늘해져 있더군요. 아내가 들어간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웃음소리.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행복해. 우리 나중에 진짜 저 바다 보이는 곳에 집 짓고 살까? 아내의 그 달콤한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분노를 가슴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죠. 여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방 안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오히려 밝게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당신 서류 가방을 차에 두고 갔길래 급한 거면 어쩌나 싶어서 비서분한테 물어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지. 근데 김 과장님도 여기 계셨네요. 두 분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 제 태연한 연기에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그놈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죠.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내 잘 부탁드립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 손이 아내의 어깨 위에서 미세하게 힘을 주자 아내는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공포가 아니라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자만심이 아내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자만심이 결국 아내를 파멸로 이끌 거라는 걸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리조트에서 기묘한 동행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농담을 던지고 술잔을 채워줬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듯 제 눈치를 살피다가도 이내 안심했는지 다시 상간남과 다정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제 눈앞에서 저를 조롱하는 그들의 대담함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기만하며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옥죄는 밧줄이 감기는 시간이라는 걸 아내는 죽어도 모르겠죠. 저는 옆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지켜보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지금 마음껏 즐겨둬. 조만간 네가 가진 모든 게 연기처럼 사라질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가 운전을 했고 제 차에 탄 아내는 출장 때문에 피곤하다며 조수석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규칙적으로 숨을 내쉬는 그 얼굴을 보는데 문득 저 얼굴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밤새워 일하며 벌어온 돈으로 그놈에게 선물을 사고 우리 미래를 위해 아껴둔 적금을 깨서 그들의 살림을 채웠을 아내. 이제는 연민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분노만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리조트에서 만났던 그 여자와 다시 약속을 잡았거든요. 어두운 공원 주차장에서 만난 그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무릎 위에 올려준 두툼한 서류 가방. 그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더 추악한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 아내가 지난 3년 동안 자기 친정 식구들 명의로 빼돌린 돈들입니다. 단순히 생활비 정도가 아니에요.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손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아내는 친정 엄마의 약값이나 동생의 학원비라는 핑계로 제게 수시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종착지는 친정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의 차명 계좌를 거쳐 결국 그 남자의 주식 투자 자금과 명품 가방 구매 비용으로 흘러들어갔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집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줄여보겠다고 제가 따로 모아두었던 비상금까지 아내의 손을 거쳐 그들의 해외 이민 자금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아내는 이미 저라는 존재를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출발이 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그냥 이혼만 하고 끝낼 건 아니죠? 그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혼요? 그건 너무 과분한 대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들이 제 인생을 헐값에 팔아치우려 했다면 저 또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줘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혼은 마지막 일 뿐입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하나씩 뺏어올 생각입니다. 돈, 명예,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가식적인 사랑까지 전부 다요. 우리는 그날 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가 빼돌린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입증할 금융 자료들을 정리하고 상간남이 회사 내에서 저지른 비리 정황까지 수집하기로 했죠. 여자는 이미 남편의 뒤를 오랫동안 캐왔던 터라 제가 모르는 정보들을 수북이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동맹은 그렇게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아내가 목이 탄다며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이 시간에. 아내의 물음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잠이 안 와서 집 앞 공원 좀 걷고 왔어. 당신은 왜 깼어? 그냥. 꿈자리가 사나워서. 당신도 얼른 와서 자. 아내는 제 팔을 다정하게 감싸며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체온이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끝까지 웃어줬습니다.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장모님 명의로 빼돌린 그 돈,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시 찾아올 거야. 그리고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그 남자, 내 손으로 직접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게.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을 청하는 이 순간에도 그녀가 공들여 쌓아온 모래성은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깊어갔고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번 의심의 눈이 뜨이고 나니 예전엔 그냥 넘겼던 모든 일들이 명확한 복선으로 읽히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아내가 주말마다 엄마가 몸이 안 좋대라며 처가에 들락거렸던 그 잦은 외출들이 아주 수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서재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내의 예전 통장 정리 내역과 집으로 날아온 카드 명세서들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건 예상보다 훨씬 조직적인 배신이었어요. 아내는 지난 2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 보조라는 명목으로 장모님 계좌에 송금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의 흐름이 묘했습니다. 장모님 계좌로 들어간 돈은 며칠 뒤 다시 쪼개져서 제가 처음 보는 낯선 계좌로 흘러 들어갔고 그 계좌의 주인은 다름 아닌 상간남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아내는 저를 속여서 번 돈을 친정엄마의 손을 거쳐 그 인간의 생활비로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나왔어. 우리 엄마가 당신 주라고 전복 좀 보냈네. 아무렇지도 않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얼른 서류들을 숨겼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고급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전복은 핑계고 그 안에는 장모님이 아내에게 사줬다는 비싼 코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코트 역시 제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산 것이라는 사실을요. 장모님이 요즘 기운이 없으시다더니 백화점 가실 기운은 있으신가 봐. 코트가 참 비싸 보이네. 제 뼈 있는 말에 아내는 옷을 갈아입다 말고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 엄마 친구분들이랑 모임 있다길래 내가 하나 사드린 거야. 효도 좀 했지. 당신 왜 그렇게 날카롭게 물어? 날카롭긴. 그냥 궁금해서 그래. 우리 이번 달 저축이 좀 줄었길래. 아내는 물가가 올라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돌리고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씻는 동안 저는 식탁에 놓인 아내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며 절대 건드리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고급 가구 갤러리에서 결제된 내역이었는데 배송지는 우리 집도 처가도 아닌 바로 그 인간의 오피스텔 주소였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혼자 10년 된 소파를 쓰면서도 조금만 더 아껴서 집 넓혀가자던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내는 그 인간의 거실을 명품 가구로 채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처가에 연락을 드려 장모님을 식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내는 회사 일로 바쁘다던 날이었죠. 장모님은 제가 선물한 비싼 코트를 입고 나타나서는 연신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사위, 요즘 일이 힘든가 봐? 얼굴이 많이 상했네. 네, 장모님.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요. 아, 참. 장모님 이번에 가구 바꾸셨다면서요? 아내가 아주 좋은 거로 해드렸다고 자랑하던데요. 제 유도 신문에 장모님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찻잔을 달그락거렸습니다. 아응. 그게 애가 하도 성화라서 그냥 좀 바꿨지. 뭐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그러니. 장모님은 거짓말을 할 때 눈을 깜빡이는 아내와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딸이 딴짓을 하고 남편 돈을 빼돌리는 걸 알면서도 그 돈으로 호강하며 공범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웃으며 장모님의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장모님,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조만간 제가 더 크게 한번 보답해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제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장모님은 그제야 안심한 듯 활짝 웃으며 음식을 집어드시더군요. 그 탐욕스러운 웃음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식구들 전체를 이 지옥에 함께 쳐넣어 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서 오늘도 야근이야 미안해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모은 금융거래 내역과 영수증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재산 분할해서 한 푼도 안 줄 수 있는 방법, 아니 오히려 다 뱉어내게 할 방법으로 준비해 주세요. 처가 쪽 계좌 추적도 확실하게 들어갈 겁니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휴대폰 화면에는 상간녀가 보내준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아내와 그 인간이 새로 산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깔깔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지친 기색으로 들어와 불을 켜더니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야,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사람 놀라게. 그냥 어둠 속에 있으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게 잘 보여서. 제 낮은 목소리에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해. 왜 이래? 나 피곤해. 씻고 잘래.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그래, 지금 실컷 씻어도. 내 인생에 묻은 그 더러운 흔적들은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질 테니까. 이제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끝났습니다. 저는 아내가 빼돌린 돈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모두 파악했고 장모님까지 엮인 이 추악한 사기극의 전말을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침 아내가 눈을 떴을 때 마주할 세상은 오늘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빛이 유난히 시퍼런 날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 서늘한 기운이 피부를 뚫고 뼈마디까지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노란 서류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얇은 종이 뭉치 안에 지난 10년의 세월이 쓰레기처럼 구겨져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듯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와 하품을 내뱉더군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다던 그 모습이 이제는 저를 얼마나 만만한 호구로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져 속이 뒤집혔습니다. 아내는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오다가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멈칫하더라고요. 뭐야, 깜짝이야. 당신 왜 그러고 있어? 잠 안 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오히려 귀찮음이 묻어나는 그 말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의 봉투를 아내 쪽으로 밀어줬죠. 아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아침부터 분위기를 잡아?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한 거 알아? 무슨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투덜거리며 봉투 속 사진들을 꺼내던 아내의 손이 어느 한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리조트 로비에서 그 인간과 활짝 웃으며 서로의 입에 케이크를 넣어주던 사진, 그리고 그 남자의 손목에 감긴 수백만 원짜리 시계가 선명하게 찍힌 모습이었죠.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귀를 때릴 만큼 거슬리게 들렸어요. 아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하지만 이내 아내는 사진을 식탁에 내던지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당황하기보다 먼저 터져나온 건 도끼 서린 반발이었죠. 너 이거 다 뭐야? 지금 나 뒤캐고 다닌 거야? 네가 뭔데 내 사생활을 이따위로 헤집어놔. 사과나 눈물 같은 건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사생활이라는 단어가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인내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내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뒷걸음질 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사생활. 내가 내 돈 빼돌려서 그 사람 오피스텔 월세 내준 게 사생활이야? 우리 집 담보대출 이자 낼 돈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그 인간이랑 리조트 가서 와인 마신 게 내가 말하는 그 고귀한 사생활이냐고. 제 고함에 아내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본인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래, 그랬어.
그런데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넌 맨날 돈, 돈, 돈. 입만 열면 아끼자, 집 넓히자. 나랑 대화다운 대화 한 번 한 적 있어? 나도 여자야. 나도 예쁨 받고 싶고 누군가한테 주인공이고 싶었다고.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물어봐 줬어. 너처럼 무미건조한 사람이랑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말라 죽어갔는지 알아?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죠. 바람을 피운 건 본인인데 그 원인을 제 무관심으로 돌려버리는 그 뻔뻔함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10년 동안 아내를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처가 식구들 병원비까지 대가며 살았던 제 인생이 무미건조하다는 말 한마디에 난도질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로워서 그 인간이랑 외국 나갈 계획까지 세우셨어. 내 퇴직금이랑 이 아파트 처분해서 둘이 새 출발하려고 했잖아. 그것도 내가 너를 외롭게 해서 세운 계획이야? 제가 서류 한 장을 더 던졌습니다. 아내가 몰래 알아본 이민 컨설팅 자료와 재산 분할 시뮬레이션 메모였죠. 아내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로워서 저지른 실수라고 둘러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설마 김 과장님 회사까지?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안위보다 그 사람의 앞길을 더 걱정하는 그 모습에 저는 진심으로 정이 떨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제 아내가 아니었어요.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서도 그 사람의 상처를 먼저 살피는 그저 낯선 괴물일 뿐이었죠. 김 과장? 아니, 김상훈. 그 인간 인생은 오늘부로 끝이야. 회사 로비에 이 사진들 다 뿌려줄 테니까 걱정 마.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던 그 남자의 대단한 사회적 지위, 내가 아주 가루로 만들어줄게. 안 돼. 제발 그거만은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다 빌게.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런데 그 사람은 건드리지 마. 그 사람 지금 승진 앞두고 정말 중요한 시기란 말이야. 아내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비굴하게 매달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워서 제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중요한 시기? 그럼 나는? 너 하나 믿고 인생 다 바친 내 10년은 안 중요해? 너한테 나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고 그 인간은 내 영혼을 채워주는 진실한 사랑이었냐? 저는 아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고꾸라졌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아내의 핸드백과 코트를 집어 던졌죠. 당장 나가. 처가로 가든 그 인간 오피스텔로 가든 내 마음인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법원에서 소장 날아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아내는 멍하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정말로 자신을 버릴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더군요. 늘 다정하게 져주기만 하던 바보 같은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아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내가 나가는 순간 너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평생 외롭게 살다 죽어버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주를 내뱉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겨나듯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빠져나간 뒤에 시큼하고 씁쓸한 공기였죠. 저는 식탁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이 바르르 떨리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해방감인지 아니면 극심한 배신감 끝에 찾아온 마비 증상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거실 바닥에는 아내가 깨트린 찻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그 조각들이 마치 제 인생의 파편들 같더라고요. 저는 빗자루를 가져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쓸어 담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요. 단 한 조각이라도 남아 제 발바닥을 찌르지 못하게 말입니다. 이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내를 집에서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아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남자, 그리고 우리 돈을 가로채 딸의 딴짓을 축복해준 그 처가 식구들. 그들에게 제가 받은 고통의 1/1000이라도 돌려주기 전까지는 이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아내 보냈습니다. 이제 그 인간 회사로 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잠시 후 도착한 짧은 답장. 로비에서 뵙죠. 저는 차 키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얼음처럼 차갑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저는 그날 아침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는 광화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번듯한 대기업 계열사였어요. 로비에 들어서는데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주는 압박감이 상당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위압적인 공기보다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냉소가 훨씬 더 단단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55분.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의 물결 속에 섞여 저는 로비 한쪽 기둥에 몸을 기대고 그 인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일단의 무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 김상훈, 바로 그 인간이 있더군요. 목에 건 사원증이 유난히 번쩍거렸습니다. 그쪽은 팀원들로 보이는 대여섯 명 사이에서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동료의 어깨를 툭 치며 오늘 점심은 내가 쏠게, 다들 먹고 싶은 거 골라봐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쾌활함, 그 넉살. 우리 아내와 오피스텔에서 장을 보며 짓던 그 가증스러운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방인의 등장에 팀원들이 멈춰섰죠. 김상우는 처음엔 그냥 길을 비켜달라는 듯 저를 슥 쳐다보다가 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가식적인 미소가 기괴하게 일그러지는데 그 짧은 찰나의 변화가 그렇게 통쾌할 수 없더라고요. 김 과장님, 아니 김상훈 씨. 점심 드시러 가시나 봐요? 아주 살판 나셨네. 제 목소리는 로비의 소음 속에서도 아주 명확하고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죠. 김상우는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서는 제 팔을 붙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이봐요,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래?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 응? 낮게 깔린 그 인간의 목소리는 공포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굴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준비해온 노란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죠. 봉투 겉면에는 위자료 청구 소장이라는 글자가 아주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가서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아내랑 리조트에서 보낸 그 뜨거운 시간들은 그렇게 당당하더니 왜 남편 앞에서는 쥐새끼처럼 숨으려고 해요? 자, 이거 당신 앞으로 온 선물입니다. 회사 동료분들도 계시니까 이참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같이 알면 좋잖아요. 저는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김상훈의 가슴팍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사진 수십 장이 대리석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아내와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적나라한 스킨십,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쓴 가계부 사본까지 말이죠. 옆에 있던 동료 중 한 명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 이거 과장님 아니야? 라는 작은 속삭임이 불씨가 되어 로비는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상우는 비명을 지르듯 헛웃음을 내뱉으며 바닥을 기어다니며 사진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난 정장 바지가 바닥에 쓸려 구겨지든 말든 그 인간은 미친 듯이 종이 쪼가리들을 긁어모았죠. 당신 이거 명예훼손이야.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바닥에 엎드린 채 저를 올려다보는 김상훈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그건 겁에 질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의 머리 위로 차갑게 말을 뱉어줬습니다. 명예. 바람 피우느라 남의 가정 박살내고 처가 식구들까지 꼬드겨서 돈 세탁한 사람한테 명예라는 게 있긴 합니까? 그리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소장만 온 게 아니거든. 당신네 회사 감사팀에도 이미 자료 다 넘어갔어. 법인카드 유용해서 우리 아내랑 리조트 결제한 내역. 그거 횡령인 거 알지?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던 그 대단한 과장 타이틀, 오늘부로 끝이야. 감사팀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김상훈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을 넘어 혐오로 바뀌어 있었죠. 한때는 유능한 상사였을지 몰라도 이제 그들에게 김상훈은 그냥 추잡한 불륜남이자 횡령범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구두로 짓밟으며 그 인간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상훈은 더 이상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헐떡거렸습니다. 그 비참한 꼴을 뒤로하고 저는 당당하게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쏟아지는 정오의 햇살이 그렇게 눈부실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헉헉거리며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김상훈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제 차 문을 가로막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서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정말 목숨이라도 구걸하는 처량한 꼴이었죠.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이번에 승진 누락되면 정말 끝입니다.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저 여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어요. 위자료는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드릴 테니까 제발 회사 감사팀에 보낸 건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무릎바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 더러운 손. 아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던 그 손이 이제는 제 구두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걷어찼습니다. 당신 인생 망가지는 건 겁나고 내 인생 무너진 건 우스웠어? 당신 부모님 편찮으신 건 걱정되면서 우리 부모님 귀한 줄은 몰랐냐고. 걱정 마. 당신 여기서 안 잘려도 내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혀 줄 테니까. 이제 당신이 가진 거, 앞으로 가질 것까지 전부 다 소송 비용으로 날리게 될 거야.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김상훈은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더군요. 그 인간이 누리던 그럴듯한 사회적 가면은 이제 완전히 조각났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회사 난리 났어요. 김 과장, 팀원들 보는 앞에서 소장 받았다면서요? 감사팀에서 바로 소환했대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에도 짙은 카타르시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인간의 숨통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 리스트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이름들이 남아 있었죠.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딸의 딴짓을 도운 처가 식구들. 이제 그들의 가식적인 평화를 깨트리러 갈 차례였습니다. 저는 핸들을 꺾어 아내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복수의 엔진은 이제 막 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의 회사 로비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을 때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서늘한 소름이 돋더라고요. 10년 넘게 형님, 동생 하며 웃음을 나눴던 직장 동료들이 그 인간을 보며 짓던 그 혐오 섞인 표정들. 그건 제가 지난 몇 달간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며 느꼈던 감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제 뒤통수를 후려친 건 아내와 그 인간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도착한 처가 앞은 기가 막힐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담장 위로 고개를 내민 라일락 향기가 코끝을 찔렀고 정원의 잔디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제가 장인어른 병원비를 대고 이 집에 남은 융자를 갚기 위해 주말도 반납하며 일할 때 장모님은 이 정원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딸의 외도를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그 가증스러운 평화를 이제는 제가 직접 깨트릴 차례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장모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사위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우리 딸은 오늘 회사에서 늦는다고 하던데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대문을 열고 나오는 장모님은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아내가 사줬다며 자랑하던 그 비싼 코트를 그대로 걸치고 있었습니다. 사위인 제가 피땀 흘려번 돈이 아내의 손을 거쳐 장모님의 옷장으로 그리고 다시 그 인간의 오피스텔 월세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인사도 생략한 채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식탁 위에 가방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장모님 입고 계신 그 옷 참 잘 어울리네요. 제 돈으로 사들인 거라 그런지 유난히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제 가시 돋친 말에 장모님은 찻잔을 내오려다 말고 멈칫하더라고요. 거실 소파에는 아내가 짐을 싸들고 왔는지 캐리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집에서 쫓아냈으니 이곳으로 도망쳐온 게 빤했죠.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독하게 노려보더군요. 너 여기까지 와서 왜 이래?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럴 필요 없잖아. 당장 안 나가. 아내는 제 앞을 막아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옆에서 상황 파악을 하던 장모님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회유를 시작하더군요. 사위, 왜 그래? 우리 딸이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니. 내가 잘 타일러 놓을 테니까 일단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자, 응? 장모님, 제가 지금 차 마시러 온 사람처럼 보이세요? 딸 자식이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리는데 그 돈 세탁해 준 건 범죄예요. 장모님 계좌로 들어온 돈들이 그 인간 오피스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도어락 비용으로 나간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제가 장모님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 사본과 그 인간의 이름으로 송금된 내역서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자 거실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니 인의 본색을 드러내며 제 팔을 뿌리치더군요. 이게 다 우리 딸이 너랑 살면서 고생한 보상이야. 내가 돈만 벌어다 줬지 우리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준 적 있어? 넌 집에서도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놈이었잖아. 오죽하면 우리 애가 밖으로 돌았겠니? 이깟 돈 몇 푼 가지고 장모한테 대드는 거야, 지금. 장모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함이나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제 성격을 탓하며 본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었죠. 아내는 옆에서 자기 엄마를 부축하며 저를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들었지? 엄마 말이 맞아. 난 너랑 살면서 단 하루도 행복한 적 없었어. 그 돈, 그거 내가 10년 동안 내 뒷바라지한 수고비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이제 와서 치사하게 굴지 마. 두 모녀를 보고 있으니 왜 아내가 그런 괴물이 되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 집안의 도덕관념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주 차갑고 또렷하게 말을 뱉었습니다.
보상요? 좋습니다. 그럼 그 보상금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이제부터 하나씩 따져보죠. 장모님 계좌 추적 신청 이미 마쳤고요. 아내가 빼돌린 돈 방조하고 도운죄로 장모님도 같이 고소 진행할 겁니다. 증여세 포탈에 횡령 방조까지 엮이면 그 비싼 코트 입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다니셔야 할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제 단호한 말에 장모님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친정으로 빼돌린 돈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환수할 거야. 이 집 담보대출 제가 갚아준 거 잊으셨나요? 그거 당장 상환 압류 들어갈 겁니다. 조만간 이 집 마당에 빨간 딱지 붙는 거 보게 될 텐데 그때도 그 잘난 사랑 타령이나 하고 사세요. 장모님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위, 내가 잘못했네. 제발 집은 건드리지 말아주게.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까의 당당함은 어디 가고 이제야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되는지 비굴하게 매달리는데 그 모습이 참 처참하더라고요. 저는 제 구두 끝을 붙잡은 그 더러운 손을 차갑게 걷어찼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 집 융자 갚으려고 밤낮으로 뛸 때 장모님은 딸이랑 그 인간 여행 가는 거 배웅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세요. 자식 교육 잘못 시킨 죄, 그리고 남의 인생 짓밟은 죄 아주 비싸게 받으셔야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처가를 나왔습니다. 등 뒤로 장모님의 통곡 소리와 아내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가슴속엔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 진심을 돈으로 환산해 비웃었으니 저 또한 법과 돈의 논리로 그들을 무너뜨려주는 게 가장 공평한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금 그 인간 부모님 댁에도 소장 도착했답니다. 이제 그놈들이 숨을 곳은 지구상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맞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꺾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서로를 뜯어먹으며 자멸하는 과정을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제 말이 그저 허풍인 줄 알았는지 아내는 며칠 동안 처가에 틀어박혀 소식이 없더군요. 하지만 법원의 시계는 제 분노보다 더 차갑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아내의 급여 가압류와 처가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10년 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체증이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상간남인 김상훈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처음 전화를 걸어와 제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여자가 다시 연락을 줬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소는 여전했습니다. 그 인간 어제부로 회사에서 대기 발령 났어요. 징계위원회 열린다는데 사내 불륜의 공금 유용 정황까지 드러나서 해고는 시간 문제일 거예요. 우리 집 거실에 주저앉아 술도 안 마시고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는데 그 꼴이 얼마나 가관인지 모릅니다. 저한테 빌더군요. 제발 살려달라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김상우는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지키기 위해 뭐든 할 것처럼 굴더니 막상 자기 목이 달아나게 생기니 모든 잘못을 아내에게 떠넘기며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그 인간이 아내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캡처본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내가 돈 관리 똑바로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 남편이 알게 된 것도 다 내 부주의 때문이야.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죽겠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져간 돈 어떻게든 다시 돌려놔.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그 메시지를 보는데 헛웃음이 났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라며 가정을 내던지고 선택한 남자의 실체가 고작 이런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캡처본을 그대로 아내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오는 건 악에 바친 비명이었습니다.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사람을 어디까지 바닥으로 밀어 넣어야 속이 시원해? 그 사람 직장까지 잃게 만들면 내 마음이 좀 풀려.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래? 내 마음? 내 마음은 내가 그 인간이랑 리조트 예약하던 그날 이미 다 타서 없어졌어. 그리고 그 사람이 직장 잃은 건 내가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짓 때문이지. 지금 보낸 메시지 봤어?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남자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넌 그냥 그 인간한테 돈줄이었을 뿐이야.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저는 그 침묵을 찢고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장모님 집 가압류 통지서 받으셨지?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내 돈으로 효도한 거, 그 인간이랑 살림 차린 거, 이자까지 쳐서 다 뱉어내게 할 거니까. 지금 너랑 그 인간 꼴이 딱 그래. 배 가라앉으니까 서로 먼저 살겠다고 발로 차는 쥐새끼들 같아. 아내는 대답 대신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바보로 만든 자신들의 행동은 잊은 채 오직 본인들이 당하는 고통만 억울해하는 그 태도가 참 일관되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상간남 김상우는 결국 권고사직 형태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의 퇴출이었죠. 업계에 소문이 다 퍼져서 동종 업계 재취업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인간이 누리던 그럴듯한 과장 타이틀과 번듯한 연봉, 그리고 아내가 사랑했다던 그 능력 있는 남자의 껍데기가 한순간에 벗겨져 나간 겁니다. 저는 아내가 남은 짐을 빼러 온다는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집 비밀번호를 임시로 바꿨습니다. 제가 허락할 때만 들어올 수 있게 말이죠.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아내의 모습은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아내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멍하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짐만 빨리 싸서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거실에 놓인 우리 결혼사진 액자를 보더니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트리더군요. 이거 다 가식이었잖아. 너도 나 사랑한 적 없잖아. 사랑했으면 이렇게 잔인하게 못해. 넌 그냥 내가 내 옆에 있는 인형이길 바랐던 거야.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줬던 진심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발로 찬 게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려고. 너 지금 그 인간이랑 연락 안 되지? 그 사람 이미 너 차단했어. 내가 돈줄 끊기니까 바로 버린 거야. 그게 내가 선택한 진짜 사랑의 결과야. 아내는 미친 듯이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짐 가방을 끌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아내는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제 마음엔 파도 하나 일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처단은 어느 정도 끝이 났고 남은 건 법적인 심판뿐이었죠.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상간녀가 보내준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그들이 내뱉는 구차한 변명들을 하나하나 박살낼 차례였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생각보다 차갑고 달콤했습니다. 법원 복도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사람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깎아내는 정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저 멀리 변호사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쏙 빠졌는지 입고 있는 정장이 헐렁해 보일 정도였죠. 예전 같았으면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섰겠지만
이제는 그저 자기 연민에 빠진 가련한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상간남인 김상훈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폐인처럼 지냈는지 덥수룩한 수염에 구겨진 셔츠 차림이 예전에 그 당당하던 과장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내와 김상훈은 눈이 마주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불과 얼마 전까지 리조트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연인처럼 굴던 사람들이 법이라는 현실 앞에 서니 서로를 짐처럼 여기는 게 참 우스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상대 측 변호사는 예상대로 뻔뻔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난 상태였다는 주장이었죠. 아내가 외로움을 느꼈고 부부 사이가 실질적으로 끝난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니 유책 사유가 크지 않다는 식의 변명이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불쌍한 척을 하고 있었어요. 판사님, 저희는 이미 3년 전부터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밖에 몰랐고 저는 집안에 방치된 장식물 같았어요.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게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밤새워 일하며 아내의 명품 가방을 사주고 처가 식구들 빚을 갚아주던 그 시간들이 방치라는 단어 하나로 난도질당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이런 비겁한 수를 다 읽고 준비해온 카드가 있었거든요. 우리 쪽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나 서류 몇 뭉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엔 아내가 저와 다정하게 주고받은 최근 1년간의 메시지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보낸 수많은 선물 영수증과 여행 기록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아내가 처가 계좌를 통해 상간남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보태준 금융거래 명세서였습니다. 피고는 부부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원고가 지급한 생활비와 보너스를 가로채 상간남의 주거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파탄난 부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철저한 기만입니까?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내의 변호사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김상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피하기 바빴죠. 특히 제가 제출한 자료에는 두 사람이 오피스텔에서 나중에 이 집 팔고 외국 나가서 살자며 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의논하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외도가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을 가로채 새로운 삶을 설계하려 했던 계획적인 배신이라는 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아내는 당황해서 그건 그냥 장난처럼 한 말이었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은 장난으로 타인의 인생을 짓밟는 곳이 아니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김상훈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제가 위자료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제발 부모님 집 가압류는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노부모님이 알게 되시면 정말 쓰러지십니다.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리는 그 인간을 보며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의 부모, 남의 가정 무너뜨릴 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 와서 자기 부모 귀한 줄은 아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 부모님 귀한 건 알면서 10년 넘게 나를 믿어준 내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은 건 생각 안 나? 법대로 받아낼 수 있는 건 끝까지 다 받아낼 거야. 당신이 가진 거 앞으로 가질 것까지 전부 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정말 잔인하다. 그래, 나도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얻는 게 뭐야?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고. 나한테 남는 거? 정이지. 그리고 너 같은 사람들한테 내 인생 다시는 안 뺏긴다는 확신. 너희 둘 서로 사랑한다며? 이제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지켜봐.
아마 서로 증오하면서 지옥 끝까지 내려가게 될 테니까. 판결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혼 청구는 당연히 인용되었고 상간남에게는 역대급으로 높은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처가로 빼돌린 돈들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불법으로 가로챈 재산으로 간주하여 제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장모님 명의의 집도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10년의 묵은 때를 벗겨낸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데 그 빛이 이제야 제 진짜 인생을 비추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정산해야 할 서류와 짐들이 남았지만 적어도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끈을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판결문이 집으로 배달되던 날 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종이 몇 장에 적힌 글자들이 지난 수개월간 제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들을 다 보상해 줄 순 없겠지만 적어도 세상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이 집 안에 스며 있는 그 사람의 마지막 흔적들을 도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커다란 종이박스 몇 개를 펼쳐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하나 추억을 곱씹으며 망설였을 텐데 신기하게도 손이 거침없이 움직이더라고요. 욕실 수납장에 남은 화장품 샘플 하나부터 옷장 구석에 처박힌 낡은 목도리까지 닥치는 대로 박스에 집어넣었습니다. 테이프를 뜯어 박스를 밀봉하는 드르륵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울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미련의 찌꺼기들도 함께 봉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스 위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받는 사람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제 돈으로 가구를 들여놓고 살림을 차렸던 바로 그 인간의 오피스텔 주소였죠. 이게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거기서 둘이 오순도순 평생 그 짐이나 껴안고 살아봐. 택배를 보내고 며칠 뒤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상간남 김상훈이 아니라 아내였죠. 목소리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 정말 이 박스들 뭐야? 이 사람 지금 월세도 못 내서 방 빼야 할 판인데 여기로 짐을 보내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하긴. 내가 선택한 내 진짜 집이잖아. 내 엄마 집은 곧 경매 넘어갈 텐데 거기 갈 순 없었을 테고. 둘이 사랑한다며? 단칸방이라도 둘이 있으면 행복하다며? 이제 진짜 사랑을 시험해 볼 좋은 기회네.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인간은 이미 폐인이 되어서 매일 술만 마시고 아내를 향해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됐다며 폭언을 퍼붓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돈과 명예가 사라진 자리에는 사랑 대신 서로를 향한 증오만 남은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들어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들려온 소식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김상우는 결국 부모님 집까지 가압류가 들어오자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고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길거리로 나앉게 생겨 사방팔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다는군요. 하지만 한번 불륜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만든 지옥불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텅 빈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숨 쉴 틈으로 채워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독한 소독제로 집안 곳곳을 닦아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인간이 남긴 더러운 공기를 단 한 분자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냉장고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료와 신선한 과일들이 채워졌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웠던 공간들이 오직 저만을 위한 것들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묘하게 벅차오르더라고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저녁, 누군가의 거짓말을 캐내려 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되는 밤. 이 평범한 고요함이 이토록 소중한 것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가끔은 문득문득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분노가 제 하루를 망치게 두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운동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을 다시 꺼냈습니다. 상간녀였던 그 여자와도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과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서로의 건승을 빌며 짧은 메시지로 공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대청소는 끝이 났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졌고 상처난 자리는 새살이 돋기 시작했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배신을 당한 남자가 아니라 배신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구원한 남자의 얼굴이었죠.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이제 마지막만 남았습니다. 과거의 나를 완전히 보내주고 새로운 나를 맞이하는 진정한 해방의 시간 말입니다. 창밖으로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문득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정확히 2시 41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제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박살냈던 그 날카로운 진동이 울렸던 바로 그 시간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요동치고 식은땀이 흘렀겠지만 신기하게도 지금은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잠을 청하는 대신 가벼운 겉옷을 걸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죠.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법정에서의 진흙탕 싸움, 그리고 홀로 남겨진 집을 청소하던 그 외로운 밤들까지.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복수의 끝은 화려한 불꽃놀이일 줄 알았거든요. 그들이 무너지고 비명을 지르는 걸 보면 평생의 한이 다 풀릴 줄 알았죠. 그런데 진짜 복수의 끝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게 되는 것.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제 하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 바로 그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건너 들은 소식에 따르면 아내는 결국 그 사람과도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돈이 떨어지고 사회적 지위가 바닥을 치니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진짜 사랑이라는 게 고작 몇 달도 못 버티고 썩은 냄새를 풍기며 부서져 버린 거죠. 아내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고 장모님 역시 집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그저 씁쓸한 연민만 잠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상간남이었던 김상우는 말할 것도 없었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해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본인 부모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만든 불효자로 낙인 찍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비웃으며 리조트 로비를 걷던 그 당당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탐욕의 감옥에 갇혀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소식을 더는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그들과 관련된 마지막 번호를 지우고 기록들을 영구 삭제했죠. 그건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그들의 자리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배신은 그들이 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선 건 온전히 제 몫이었으니까요. 이제 제 거실엔 더 이상 깨진 액자 조각도 가식적인 웃음소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읽고 싶던 책들과 직접 내린 커피 향기, 그리고 오직 저만을 위한 고요함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이토록 가볍고 행복한 것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배신이라는 폭풍이 제 삶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나 자신이라는 단단한 지반이 드러난 셈이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깊어진 주름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뎌낸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남편도 누군가의 복수자도 아닌 그냥 나로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배신으로 잠 못 드는 새벽을 보내고 계신가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당신을 기만한 사람들은 결국 본인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들을 증오하는 데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당신의 세계를 다시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복수는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불행을 바랄 때 당신은 보란듯이 웃으며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저 역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저는 해가 뜨는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 고민하려 합니다. 새벽 2시 41분. 이제 이 시간은 제게 고통의 알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죠.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주한 이 눈부신 아침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그동안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